너희 오빠네는 참 무심하다. 어떻게 가족 행사에 한 번 안 오고 모든 일을 너한테 홀랑 넘겨버리고 얼굴 하나 비추질 않니? 제 이름은 박미경, 53살입니다. 남편 박철수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 3년 끝에 결혼했고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딱 한 명뿐인 여동생 정희가 있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한꺼번에 떠나셨기 때문에 그때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시누이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두 남매는 이제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시누이와의 관계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안부 전화를 해도 시누이는 늘 요즘 바쁘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명절에 만나자고 해도 시댁에 가기로 했다며 만남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이 사실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작년 8월 말쯤이었습니다.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올해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면 어때요? 제가 음식 준비 다 할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시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언니 그게. 우리는 올해 시댁에서 지내기로 이미 약속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올해는 꼭 오라고 하셔서요. 정말 미안해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우리 가족끼리 조촐하게 지내야겠어요. 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같이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약간 섭섭했지만 시댁에서 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시댁 친척 형님을 만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육촌 누나였는데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미경 씨. 추석 잘 보냈어? 네, 형님, 저희는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보냈어요. 시누이가 시댁 가서 무슨 소리야? 미경 씨, 추석 때 정희네 집에서 다 같이 모였잖아. 나도 거기 갔었는데. 정희가 올해는 친정 쪽 친척들 다 모이기로 했다면서 연락 돌렸어. 미경 씨는 왜 안 왔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트 입구에 그대로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니에요. 제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못 갔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추석 때 시누이가 친척들 다 모았대요? 응? 동생이 시댁 간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시댁 친척 형님 말로는 정인의 집에서 친정 친척들 모였다는데요. 그래. 동생이 계획이 바뀌었나 보지.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시누이는 저희 부부를 제외한 모든 친척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시댁에 간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때는 설마 일부러 그랬을까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시누이 손자가 돌을 맞았습니다.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 손자 돌잔치 하려고 하는데요. 어머, 벌써? 시간 참 빠르네. 언제 하려고? 그게 언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임 갖기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소규모로만 하려고 해요. 그냥 가까운 가족들만요. 아, 그래. 그래도 우리는 가야지.
손자돌인데. 아니에요, 언니. 정말 아주 최소한의 인원만 하려고요. 사진관에서 사진만 찍고 끝내려고 해요. 언니는 마음만 받을게요. 대신 나중에 코로나 잠잠해지면 우리끼리 조촐하게 밥 먹어요. 그래도 언니 정말 괜찮아요. 요즘 같은 때 여러 사람 모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신우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으니까요. 조카에게 줄 선물과 돈만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댁 먼 친척의 페이스북에 조카 돌잔치 사진이 올라온 것입니다. 사진 속에는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찍혀 있었습니다. 풍선 장식, 돌상, 케이크, 소규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성대한 파티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시아버지 쪽 친척들, 시어머니 쪽 친척들, 모두 다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만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소규모로 한다더니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동생이 소규모로 한다고 했잖아. 전화해봐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우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자로만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미안해.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어. 친척들이 꼭 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다음에 우리끼리 밥 먹자. 남편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갔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시어머님 제사 때였습니다. 시어머님 기일이 다가오자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올해 엄마 제사는 절에 시주하는 걸로 대신하려고 해요. 절에 시주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그렇게 한대요. 제사상 차리고 그러는 것보다 절에 엄마 이름으로 시주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도 돈 좀 보낼게요. 아니에요, 언니 우리가 할게요. 언니는 마음만 가져주세요. 저는 그날 집에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님을 추모하며 조촐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후 시댁 친척 중 한 분이 우연히 흘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사 음식 정말 맛있었어. 정희가 정성껏 준비하더라고. 네? 무슨 제사요? 어머니 기일날 제사 말이야. 정희네 집에서 친척들 다 모여서 지냈잖아.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신우이는 친척들을 모두 모아 자기 집에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절에 시주한다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나 우연이 아니야. 신우이가 일부러 우리를 제외시키고 있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아버님 기일 때였습니다.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언니. 아버지 기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꼭 와주세요. 드디어 저희를 초대하는구나 싶어서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 음식도 미리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저희 부부는 제사 음식을 가득 싸들고 신우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네. 분명히 2시에 모이자고 했는데.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지금 내 집 앞인데 아무도 없네.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오빠? 지금 어디? 내 집 앞이라니까 2시에 모이자고 했잖아. 오빠 제사는 오전 10시에 했어. 지금은 다 끝나고 친척들이랑 식사 중이야. 뭐? 너 분명히 문자로 오후 2시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잠깐만.
잠시 후 신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오빠 미안. 내가 문자 잘못 보낸 것 같아. 오전 10시였는데 오후 2시라고 썼나 봐. 정말 미안해. 오빠 오는 줄 알았으면 기다렸을 텐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남편이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오후 2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일부러 잘못 보낸 거예요. 아니야, 동생이 실수했겠지.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준비한 음식을 들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저희만 듣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친척들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누이 아들 100일잔치, 시댁 어른 회갑잔치, 친척 결혼식. 저희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누이는 명절 때마다 언니, 올 추석에는 꼭 같이 보내요라는 립서비스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한 번도 같이 보낸 적이 없었지만요. 남편은 계속 동생이 바빠서 실수한 거야, 우연이야 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배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남편 앞에서 시누이를 너무 나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사귀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언니, 드디어 우리 아들이 결혼해요. 이번에는 꼭 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누이가 마음을 열었구나. 조카 결혼식이니까 이번만큼은 우리를 제대로 초대하는구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도 이번 기회에 다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둑한 축의금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카가 결혼하는데 숙모로서 체면도 있고 그동안 못 챙겨준 것도 있어서 평소보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결혼식 복장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고급스러운 한복도 맞췄습니다. 조카 결혼식인데 초라하게 갈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청첩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을 많이 보내니까 혹시 문자로 올까 싶어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청첩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주소를 잘못 적었나? 아니면 우편이 잘못 배달됐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결혼식 일주일 전쯤 되면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돌리며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누이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3일 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청첩장도 안 왔고 연락도 없는데 전화 한번 해봐요.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남편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긴장한 채 남편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정희야, 나 오빤데. 조카 결혼식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그런데 우리 청첩장을 못 받았는데 혹시 주소가 어떻게 되니? 몇 시에 가야 해? 식장이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게 미안한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척들한테는 청첩장 안 돌리기로 했어. 그냥 소규모로 하기로 했거든. 오빠는 마음만 받을게. 뭐? 소규모? 그래도 나는 삼촌인데. 조카 결혼식에 삼촌이 빠지면 말이 돼. 오빠 정말 미안해. 우리 형편이 그렇게 안 돼서.
요즘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초대하기로 했어. 친척들은 다 빼기로 했어. 진짜 친척들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응. 그냥 신랑 신부 친구들 중심으로 작게 할 거야. 오빠 마음만 받을게.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보다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 작은 결혼식 많이 하잖아. 동생이 돈이 없나 봐.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고 신우이도 공무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 친척 모임에서 시아버지 쪽 사촌형을 만났을 때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 미경 씨. 며칠 후에 정희 아들 결혼식이지? 나도 청첩장 받았어. 시간 맞춰서 같이 가자.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형님은 청첩장 받으셨어요? 응. 지난주에 받았어. 호텔에서 하객 100명 넘게 초대했다던데. 나도 청첩장 받았어. 신우이네 시댁 쪽 친척들도 다 온다더라. 꽤 큰 결혼식이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님, 혹시 다른 친척분들도 다 초대받으셨어요? 당연하지. 정희가 연락 돌렸어. 친정 쪽 친척들 거의 다 오는 걸로 알아. 미경 씨는 당연히 가잖아. 숙모인데. 아, 네, 당연히 가야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신우이가 거짓말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까 시댁 사촌형 만났는데 청첩장 받았대요. 호텔에서 하객 100명 넘게 초대했대요. 친정 친척들 거의 다 온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럼 동생이 우리한테만 거짓말한 거야? 다른 친척들도 다 물어봐요. 확인해봐요. 남편은 그날 저녁 시댁 친척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신우이 시댁 친척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친척이 초대받았다는 것을 저희 부부만 제외하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추석 때, 돌잔치 때, 제사 때, 기일 때 모든 것이 의도적인 배제였던 것입니다.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기신 시골 땅의 상속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에 꽤 큰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원래는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었는데 최근 그 지역이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두 남매가 공동 상속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그 땅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정리하자며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제 전화를 받고 상담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얘기를 듣더니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미경 씨 혹시 남편분의 성함이 박철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분 성함이 정희 씨? 네. 변호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미경 씨 사실 작년부터 따님의 신우이분께서 여러 차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네. 정말요? 내시 부모님이 남기신 땅을 단독 명의로 정리하고 싶다며 상담하셨습니다. 제가 공동상속인인 오빠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방문하셨어요. 심지어 다른 법률 사무소도 찾아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가 뭐라고 했나요? 변호사는 상담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신우이분이 오빠 내외는 연락이 안 된다. 언니가 시댁일에 무관심하다고 하시면서 단독 상속이 가능한 방법을 계속 문의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빠가 상속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물어보셨더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나요? 정확히는 작년 3월부터입니다. 그 지역이 개발 예정지로 발표된 직후였죠. 아마 땅값이 오를 거라는 걸 아시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신우이는 땅값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저희 부부를 제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 상담 기록들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지난 1년간 신우이가 방문한 모든 기록을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총 7번이나 방문했더군요. 상담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평소 집안일에 무관심해서 상속 포기 각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빠네가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증인이 있으면 유리할까요? 오빠가 부모님 제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상속 지분을 줄일 수 있나요?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신우이는 저희 부부를 가족 행사에서 계속 배제하면서 동시에 다른 친척들에게는 언니는 시댁일에 무관심한 사람, 오빠가 동생한테 신경도 안 쓴다는 이미지를 심어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잘못된 시간을 알려주고, 일부러 초대하지 않고, 그러면서 친척들에게는 오빠네가 안 온다, 언니가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오빠는 평소에도 시댁일에 무관심했잖아요. 언니는 제사도 안 오고 가족 행사에도 안 나타났어요 라고 말하며 남편을 재산에서 배제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척들 사이에서 저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씨 부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한테 관심도 없대. 제사 때도 안 오고 가족 행사 때도 안 나타나고 정이 혼자 부모님 제사 다 지내고 있더라. 신우이는 피해자인 척 연기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 TV를 껐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변호사 상담 기록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좀 봐요. 남편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읽던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신우이가 작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당신 명의의 상속 재산을 혼자 차지할 방법을 알아봤대요. 아니, 우리 동생이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오해일 거야. 남편은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평생 함께 자란 여동생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보, 변호사 상담 기록이 여기 다 있어요. 총 7번이나 방문했어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패턴을 봐요. 우리만 계속 가족 행사에서 배제됐잖아요. 이게 다 계획된 거예요. 우리를 시댁일에 무관심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나중에 상속받을 명분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남편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동생이 이런 짓을 한 거야? 미안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남편은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회사에 갔다 오면 방에만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직접 친척들에게 물어봐요. 신우이가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다녔는지. 남편은 며칠간 고민하더니 결국 직접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쪽 사촌형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철수인데요.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정희가 저희 부부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전화기 너머로 사촌형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철수야, 사실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정희가 너희 부부가 시댁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어. 제사 때도 바쁘다고 안 오고 가족 모임도 귀찮아한다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너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결혼하고 나서 변한 건가 싶었지. 남편은 다른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쪽 사촌 누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혼자서 부모님 제사도 다 챙기고. 오빠는 도와주지도 않는다면서 울더라고. 시아버지 친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한테 들었는데 너가 시댁 행사 때마다 핑계 대고 안 온다면서 그래서 정희가 너무 서운해하더라. 모두 신우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우이가 친척들에게 오빠네는 바빠서 못 온대요. 언니가 시댁 행사 귀찮아해요라고 말하며 저희를 무관심한 사람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을, 심지어 어떤 친척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희가 그러던데 언니가 시댁 제사는 신우이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정희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전화를 다 끊고 난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몰랐구나.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내 동생이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결정해야 해요. 어떻게 할 건지.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가져가서 모든 걸 밝히자. 정말요? 응,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동생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는 확실히 정리해야 해. 결혼식이 끝난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신우이네 집에서 조카 결혼 기념 가족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이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 이번 주 토요일 정인의 집에서 신혼부부 환영 파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우이 시댁 친척들까지 모두 온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기록, 신우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 봉투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희 부부는 신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우이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예고 없이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우이네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얼굴을 내밀었다가 저희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언니, 정희야, 조카 결혼 축하한다. 늦었지만 가족 모임이라니까 당연히 와야 할 것 같아서. 어떡해. 들어가도 되지? 우리도 가족인데. 남편은 신우이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신랑 부모님인 사돈들, 신우이 시댁 친척들, 그리고 시댁 친척들까지 모두 저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 왔네. 미경 씨도 왔어? 친척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뒤에 숨겨진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안 오더니 오늘은 왜 왔지? 신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우왕좌왕했습니다. 오빠, 언니 갑자기 오시면. 남편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희의 친오빠 박철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신우이가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여기서 무슨? 하지만 남편은 신우이의 손을 뿌리치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야, 너는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부를 가족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지. 오빠 무슨 소리야? 작년 추석, 너는 우리한테 시댁에 간다고 했지만 친정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어. 우리만 빼고 말이야. 친척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돌잔치 때도 마찬가지야.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명이 넘는 친척들을 초대했지. 오빠 그건 어머니 제사 때는 어떻고? 절에 시주한다고 거짓말하고는 친척들 다 모아서 제사를 지냈지. 우리만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기일 때는 더 심했어. 일부러 잘못된 시간을 알려줘서 우리가 헛걸음하게 만들었지. 오전 10시였는데 오후 2시라고 문자를 보냈잖아.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번 조카 결혼식도 마찬가지야. 소규모로 한다며 우리를 제외하고는 친척들 100명 넘게 초대했지.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그게 정말이야.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유도 알아냈습니다. 남편은 준비해온 서류 가방에서 변호사 상담 기록을 꺼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 부모님이 남기신 땅 때문이야. 신우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의는 우리를 시댁일에 무관심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나중에 상속 재산을 요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남편은 변호사 상담 기록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작년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오빠 내외가 연락이 안 된다. 언니가 시댁일에 무관심하다며. 단독. 상속 방법을 물어본 기록이 여기 다 있어. 친척들이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총 7번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 그리고 여러분께는 뭐라고 했죠? 오빠네가 바빠서 못 온다. 언니가 시댁 행사 귀찮아 한다고 했죠? 한 친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정희가 그렇게 말했어. 또 다른 친척이 말했습니다. 정희가 혼자서 부모님 제사 다 챙긴다고 울면서 얘기하더라.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정의는 피해자 연기를 하면서 우리를 일부러 가족 행사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빠는 평소에도 시댁일에 무관심했다고 말하며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더 조사해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땅이 작년에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땅값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재 시가로 약 15억 정도 됩니다. 친척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의는 그 사실을 알고 작년 3월부터 저를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개발 예정지 발표 직후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의 문자 메시지 기록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의가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오빠는 마음만 받을게. 친척들한테는 청첩장 안 돌리기로 했어. 모두 저희를 배제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신우이의 남편, 그러니까 신우이 시댁 식구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신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쪽 사촌형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친오빠를 속이고 우리까지 속였어. 시어머니 쪽 사촌 누나도 말했습니다. 너무하잖아, 정희야. 우리한테 철수가 시댁일에 무관심하다고 울면서 말했잖아. 우리가 얼마나 철수한테 서운했는데. 한 친척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정희 말만 믿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동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매는 혈육이 아니라 법으로 관계를 정리할 것입니다. 남편이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오빠를 버리고 돈을 택했어. 좋아, 이제부터 우리는 남매가 아니라 법으로 정리하자. 오빠. 나는 변호사를 통해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받을 거야. 너가 퍼뜨린 거짓말도, 네가 저지른 일도 모두 법적으로 기록될 거고. 신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도 형편이 어려워서. 거짓말하지 마. 내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고 너는 공무원이잖아. 형편이 어렵다고? 그냥 욕심이 난 거지. 저는 준비해온 축의금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결혼 축하해요. 이건 숙모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예의로 주는 거예요.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조카 결혼식에 줄 축의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사이의 마지막 가족 행사가 될 거예요.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정희야, 네가 우리를 처음 배제했을 때 사과했으면 됐어. 하지만 너는 몇 년 동안 계획적으로 우리를 속였어.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건 배신이야.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할 거니까. 네가 원하던 대로 나는 이제 정말로 무관심한 오빠가 되어줄게. 저희 부부는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신우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언니. 제발. 하지만 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신랑 아버지가 신우이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에 삼촌도 안 부르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이게 상식적인 일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타자 남편이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아니에요. 신우이가 너무 교묘하게 속였던 거예요. 나는 동생을 믿었는데.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요. 우리 앞만 봐요. 결혼식 이후 일주일 동안 신우이는 남편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오빠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오빠 제발 전화 좀 받아줘. 하지만 저희는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서만 받았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으로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우이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미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신우이의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우이는 단순히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땅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더 큰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까지 세워 놓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과정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신우이를 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정희가 혼자 고생한다며 동정하던 친척들이 이제는 정희가 오빠까지 속였다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신우이의 시댁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이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반대했을 것이라며 신우이를 차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조카 며느리도 시어머니인 신우이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처음 몇 주 동안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동생을 지키려 했지만 동생은 나를 이용하려 했구나.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을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남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함께 자란 여동생을 잃은 슬픔, 배신당한 분노, 자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6개월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골 땅이 매각되었습니다. 개발 예정지였던 그 땅은 16억에 팔렸습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시부모님 묘소를 더 좋은 곳으로 이장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제대로 된 효도를 하고 싶다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인 아들의 학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면 대학원까지 갈 수 있도록 교육비를 따로 적금으로 들어두었습니다.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시누이의 소식은 가끔 친척들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시누이는 일부 상속 재산을 받은 후 처음 계획대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서 큰 손해를 봤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속이던 사람이 결국 속았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시댁과의 관계도 계속 나빠졌다고 합니다. 신랑 측 가족들이 시누이를 신뢰하지 않아서 집안일에도 끼워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조카 며느리는 시누이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친오빠까지 속인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친척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중심이 되었던 시누이가 이제는 거의 초대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초대를 받아도 분위기가 어색해서 일찍 자리를 뜬다고 하더군요. 한 친척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정희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이 안 가요.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시누이가 저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길래 인터폰으로 확인했더니 시누이였습니다. 언니 저 정이에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남편이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오빠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오빠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돌아가. 오빠. 남편은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시누이는 1시간 넘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돌아갔습니다. 그게 시누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친척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누이가 가족 행사를 주도하고 저희는 늘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척들이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저희를 먼저 초대합니다. 친척들도 시누이에게 속았다는 걸 깨닫고 저희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시어머니 쪽 사촌 누나도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친척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이제 가족 모임에 가면 저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친척들이 저희를 존중하고 저희 의견을 먼저 물어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누이가 저희를 배제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이제 시누이가 없고 저희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시누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슬픔에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나는 이제 알겠어. 뭐요? 진짜 가족이 뭔지. 혈연이 가족인 게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더라고. 맞아요. 당신이 진짜 내 가족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척들. 그게 내 가족이야.
남편은 이제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상처받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는 신우이에게 잘 보이려고 이해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고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선을 그을 줄 압니다. 저희는 이제 진짜 저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친척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훨씬 행복합니다. 작은 욕심이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것, 신우이는 뼈저리게 배웠을 것입니다. 신우이는 유산을 더 갖기 위해 친오빠를 배신하고 친척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참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 아마 신우이는 계획대로 상속 재산을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평생 시댁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찾았고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행복합니다. 신우이와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오히려 저희의 삶은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저희가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